미국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 버지니아 공과대학교. 미국 명문 공과대학 버지니아 공과대학이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에 각인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7년 4월, 지금까지도 최악의 교내 총기 사건으로 기록된 버지니아 공과대학 총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교내에서 32명이 목숨을 잃고 23명이 부상을 입었던 사건이었는데요. 범인이 한국계 이민자 조승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한국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같은 학교에서 또다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버지니아 공과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 같은 중국인 유학생을 학교에서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학생은 충격적인 말을 남기는데요. 너무 사랑해서 죽였어요. 오늘은 미국과 중국, 양국을 모두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09년 1월 21일 저녁 7시 6분 블랙스버그 경찰서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버지니아텍 대학원 학생회관에 있는 오봉빵 카페인데요. 여기 사람이 죽었어요. 너무 끔찍해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4분 후 저녁 7시 10분 블랙스버그 경찰이 대학원 학생회관 1층 오봉빵 카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무슨 꿍꿍인지 범인은 도망가지 않고 현장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범인의 모습을 본 경찰은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온통 피범벅이 된 남학생이 초점 없는 눈으로 경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사람 머리가 들려 있었고 옆에는 머리가 없는 여성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학생을 향해 소리칩니다. 손들어! 경찰의 말에 남학생은 천천히 손을 들어 보입니다. 그러자 남학생 손에 있던 머리가 바닥에 굴러 떨어집니다. 경찰은 고개를 저으며 당시를 회상합니다.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너무 끔찍했죠. 남학생은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경찰차에 올라탑니다. 경찰차에 탄 그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숨진 여성을 쏘아봅니다. 사건이 일어난 카페에는 67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에게 사건 당시에 대해 듣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조용히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딱히 큰 소리가 난 것도 아니었고 서로 싸우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여자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남자가 여자를 칼로 찔렀어요. 그리고 머리를 잘랐어요. 남자가 텅 빈 공허한 눈빛으로 여자를 쳐다보는데 너무 소름 끼쳐요. 당시 현장은 겁에 질린 학생들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카페 직원은 카운터 뒤에 숨어 911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하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신원을 파악합니다. 가해 학생은 주하이양, 당시 나이 25세, 그는 중국인 유학생으로 버지니아 공과대학교 대학원 농경제학과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양신, 당시 나이 22세, 그녀 역시 중국인 유학생으로 버지니아 공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두 사람이 알고 지낸 지 겨우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대체 무슨 대단한 일이 있었길래 2주 만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걸까요? 먼저 범인 주하이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하이양, 1984년 출생, 중국 절강성 닝보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이고 어머니는 의사입니다. 주하이양은 똑똑한 부모를 닮아 공부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주하이양의 부모는 일찍이 아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하이양은 학창시절 항상 최상위권만 차지했습니다. 친구들 말에 따르면 주하이양은 공부만 잘했던 학생이 아니라 착하고 온순하며 겸손했다고 합니다. 부침성도 좋아 주위에 친구가 많았고 선생님들 역시 주하이양을 특별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2001년 주하이양은 우수한 성적으로 상해해양대학교 국제무역학과에 입학합니다. 어릴 때부터 미국 유학을 꿈꿨던 주하이양은 대학에 입학하자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에 매진합니다. 그는 교수들에게 발음을 비롯해 영어 실력이 뛰어나다는 호평을 받습니다. 그의 영어 실력이 상당했다는 건 상해해양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하이양 관련 기사를 보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003년 10월 토플에서 677점 만점 중 663점을 받고 2004년 6월 GRE에서 수학 만점을 받고 작문에서 1점만 감점받아 5점을 받는 등 우수한 성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참가한 전국 대학생 영어 경시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습니다. 2005년 주하이양은 경제무역대학 석사과정에 입학합니다. 그는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학교 성적도 우수해 대학 시절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는 우등생이었습니다. 2008년 8월 석사과정 졸업을 앞두고 주하이양은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미국 유학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버지니아 공대의 장학생으로 합격,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농경제학과 박사과정에 들어간 후에도 주하이양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주하이양은 학과 친구들에게 늘 예의 바르고 친절했습니다. 그는 농경제학과 조교로 활동하는데 아시다시피 조교라는 일이 사교적이지 못하면 하기 힘든 일이죠. 워낙 주변 사람들과 잘 지냈던 주하이양이었기에 주하이양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주하이양은 엄청 온순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한다고요. 그런데 그가 그런 짓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주하이양 주변인들의 평가는 한결같았습니다. 친절했고 예의 바르며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면 피해자 양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양신, 1986년 출생. 그녀는 북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가 매력적인 양씨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무척 잘했습니다. 양신의 집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교사 집안이었습니다. 교사였던 양신의 부모는 양신이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교육하고 가르쳤습니다. 양신이 18살이 되던 해 그녀는 혼자 캐나다로 유학을 떠납니다. 어린 나이에 낯선 땅에 혼자 힘들었을 법도 하지만 양신은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며 학교 생활에 금방 적응합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용돈에만 의지하지 않고 수업이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해 혼자 힘으로 생활비를 벌었었습니다. 물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 우수한 성적으로 3년 만에 대학 과정을 모두 마치죠. 양씨는 총명하고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 말에 따르면 그녀는 집, 학교, 아르바이트를 무한 반복하며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화장하는 걸 본 적도 없고 쇼핑도 잘 하지 않았다고 하죠. 자립심이 강했던 양씨는 졸업 후 캐나다 현지에서 일하며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영주권을 딴 양씨는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 미국 대학원 진학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GMAT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 회계과 석사 과정에 입학하죠. 만약 그녀에게 이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아마 지금쯤 훌륭한 대학 교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그녀는 타국에서 같은 중국인 유학생 손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양신의 SNS를 보면 주하이양과 양신은 SNS 친구 사이였습니다. 양신은 미국에 가기 전 유학생 커뮤니티를 통해 미국 유학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 선배를 한 명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중국인 유학생 주하이양이었죠. 이렇게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일은 유학생들 사이에 흔히 있는 일로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기 전 양신과 주하이양은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안면을 틉니다. 2009년 1월 8일 양신이 미국에 도착합니다. 캐나다와 같은 영어권 국가였지만 낯선 곳이 주는 긴장감에 양신은 자기도 모르게 위축됩니다. 이때 SNS를 통해 미리 연락하고 지냈던 학교 선배 주하이양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타국에서 같은 나라 사람을 보자 양신은 긴장이 풀리며 안심이 됐습니다. 처음 만나는 거였지만 주하이양은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처럼 양신을 친근하게 대합니다. 양신보다 반년 먼저 미국에 온 그는 양신이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줍니다. 먼저 주하이양은 양신의 입학 수속을 도와주죠. 당시 양신의 입학 수속을 담당했던 학교 직원은 친절하게 도와주는 주하이양의 모습이 여자친구를 살뜰히 챙기는 남자친구 같았다고 말합니다. 이때 양신은 비상 연락망에 주하이양의 연락처를 적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처음에 두 사람이 연인이라고 착각하죠. 입학 수속을 마친 양신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양신이 도착한 1월 8일은 아직 방학이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지 않아 신입생 기숙사가 아직 개방되지 않았죠. 양씨는 기숙사가 문을 열 동안 잠시 지낼 임시거처가 필요했습니다. 호텔에 가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다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라 마땅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양신을 보며 주하이양이 말합니다. 기숙사 방이 배정될 때까지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낼래? 아무리 같은 중국 사람이라지만 양씨는 오늘 처음 만난 남자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망설입니다. 하지만 지금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주하이양뿐이었습니다. 만난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았지만 그는 신사적이고 매너가 좋았습니다. 게다가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양씨는 잠시 주하이양의 집에서 지내기로 합니다. 4일 후 주하이양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주하이양과 양씨는 처음보다 많이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한 집에서 지내는데 마냥 편할 수만은 없죠. 양씨는 주하이양에게 지낼 곳을 구해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숙소를 구해서 나간다고 하자 주하이양은 내심아쉬워 합니다. 사실 주하이양은 양신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죠. 웃는 모습이 예쁘고 똑똑한 양신이 좋았습니다. 나간다고 하는 그녀를 맞고 싶었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었으니까요. 주하이양은 양신이 숙소 찾는 걸 도와줍니다. 양신이 숙소를 구해 주하이양의 집을 나간 뒤에도 두 사람은 자주 연락하며 지냅니다. 이때 주하이양은 같은 학교 친구에게 양신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나 양신을 좋아해. 양신이랑 사귈 거야. 주하이양은 생각합니다. 비상 연락망에도 내 번호를 적고 미국에 오자마자 나와 한 집에서 지낸 건 그녀도 나에게 마음이 있어서일 거야. 주하이양은 설레는 마음으로 양신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고백을 받아줄 줄 알았던 양신이 주하이양을 이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그의 고백을 거절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양신이 미국에 도착한 지 이제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학생 모임에 나가며 조금씩 친구들을 사귀고 미국 생활에 적응해 나가며 학교 생활을 준비하고 있었죠. 양신에게 주하이양은 그저 학교 선배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양신의 거절에도 주하이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양신이 수줍어서 잠시 튕기는 거라고 생각하죠. 주하이양은 작전을 바꿔 양신에게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어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해 만나자고 졸라대죠. 2009년 1월 20일 주하이양의 질척 때문에 짜증이 폭발한 양신이 주하이양을 만나 말합니다. 저 사실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일찍 말해야 했는데 죄송해요. 양신의 말에 주하이양은 머리를 세게 맞은 듯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어려서부터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졌던 주하이양입니다. 1등 한번 놓친 적 없었고 마음 먹은 것 결국 다 해내고야 말았죠. 그는 자기가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주하이양은 전에 없는 좌절감에 분노합니다. 내 거가 될 수 없어? 그럼 없애주겠어. 2009년 1월 21일 수요일 아침 주하이양은 칼과 망치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양신에게 전화하죠. 할 얘기가 있어. 좀 만나자. 양신은 주하이양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하이양의 광기 어린 집착과 질척거림이 너무 싫었거든요. 양신에게 진짜 약혼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실 여부에 대해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기사에 따른 남자친구가 있었다, 없었다, 다르죠. 하지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양신은 주하이양에게 자기 뜻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하이양은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양신에게 매달립니다. 사건 당일에도 주하이양은 양신이 만나줄 때까지 12통 넘게 전화하며 만나자고 쪼릅니다. 양신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도와줬던 걸 생각해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했는데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 만나 진짜 끝장을 내리라 다짐합니다. 저녁 7시 무렵 주하이양과 양신이 대학원 학생회관 1층 오봉빵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다투지도 큰 소리를 내지도 않습니다. 주하이양이 양신에게 묻습니다. 양신, 마지막으로 말할게. 나랑 사귀자.
양씨는 주하이양이 싫다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잠시 둘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저녁 7시 6분 순간 주하이양이 품에서 칼을 꺼내 양신의 목을 찌릅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양신은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그 후 주하이양은 무표정한 얼굴로 양신의 머리와 몸을 분리합니다.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교내에서 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미국과 중국, 양국은 충격에 빠집니다.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그렇게 모범생이고 바른 생활 사나이였던 주하이양이 유학 간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고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 한 블로그의 글이 유명해집니다. 2009년 1월 7일 주식 투자가 실패했다. 고통스럽다. 내가 죽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중국 네티즌들은 해당 블로그가 주하이양의 것이며 주하이양이 쓴 일기라며 주장하지만 주하이양의 측근들은 해당 블로그가 주하이양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시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 피해자인 양신을 비난하는 의견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만난 지 하루도 되지 않는 낯선 남자 집에 따라가 함께 지낸 건 충분히 오해를 살만했으며 양신이 제대로 처신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지내는 동안 잠자리를 했고 그걸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는 둥 근거 없는 악의적인 소문이 돌았습니다. 피해자에게 네가 그렇게 행동했으니 그럴만하다는 식으로 피해자인 양신을 모욕하고 주하이양이 범죄를 일으키도록 동기를 제공했다며 그녀를 매도하고 비난했습니다. 주하이양의 주변인들 역시 양신이 착한 주하이양을 그렇게 만든 건 아닌지 의심하죠. 당최 이게 주하이양이 일으킨 끔찍한 범죄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건 발생 후 블랙스버그 경찰은 주하이양의 아파트에서 양신이 주하이양에게 준 $40짜리 수표를 발견합니다. 양신이 주하이양의 집을 나가기 전 잠시 방을 빌려준 것에 대한 사례로 수표를 준 것이었죠. 경찰은 주하이양의 아파트 집주인과 이웃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주하이양의 학교 친구들과는 다른 진술을 확보하죠. 집주인은 말합니다. 주하이양은 이상하고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난방비를 아끼려고 그랬는지 겨우 내내 난방을 한 번도 켜지 않은 거예요. 결국 수도관이 얼어서 터져버렸어요. 수리공하고 집에 들어가 보니 세상에 카페 뒤에 장작을 쌓아놨더라고요. 그걸 집에서 떼겠다고 갖다 놓은 건지 제정신이 아닌 거죠. 당장 치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을 들어먹어야 말이죠.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소용없었어요. 주하이양이 학교 밖에서 일으킨 갈등들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일 뿐이라며 주하이양은 무척 예의 바른 학생이었다고 글을 두둔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과는 달리 주하이양은 양신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망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중국에서 그는 모든 면에서 우수하고 바람직한 모범생이었습니다. 큰 꿈을 안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주하이양은 중국에서처럼 자신이 다 잘해낼 줄 알았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죠. 하지만 그는 낯선 타지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의 바르고 착실한 학생이었지만 사실 그는 미국 문화, 학교 수업, 친구 등 거의 모든 부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주하이양은 혼자 생활하며 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해줬죠. 그는 공부만 하면 됐습니다. 다른 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었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에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죠. 공부뿐만 아니라 청소, 빨래, 밥, 이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 없이 스스로 모든 걸 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주하이양은 태어나서 처음 맞닥뜨린 상황에 성적도 점점 떨어져 결국 1학기 성적으로 평점 3.0도 안 되는 낮은 점수를 받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점수에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성적이 계속 나쁘면 지금 하는 조교 일을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조교는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고 취업에도 유리합니다. 주하이양은 조교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따라가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성적도 나빠지고 학점도 미달되면 비자에도 문제가 생기고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실패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주하이양은 이런 상황들이 무섭고 괴로웠습니다. 패배자가 된 것만 같은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는 방학이 되었지만 중국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하이양은 미국에 유학 온 걸 크게 후회합니다. 아버지, 저 학교 그만두고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어요. 주하이양의 부모는 한 번도 고난이란 걸 겪어본 적 없는 아들이 그저 투정 부리는 거로 생각해 안 된다며 호되게 혼을 냅니다. 이 일로 주하이양은 부모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좌절감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모든 일에 의욕을 잃습니다. 2008년 12월 주하이양은 친구 결혼식에 초대받습니다. 그는 오래간만에 친구들과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여기서 주하이양은 신부가 던진 부케를 받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것만 같은 느낌에 한껏 기대에 부풉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SNS로 양신을 알게 되죠. 사진 속 양신은 참하고 예뻤습니다. 주하이양은 얼마 전 부케받은 일을 떠올리며 양신이 그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양신이 미국에 오고 난 후 주하이양은 삶의 활력을 찾습니다. 직접 만난 양신은 주하이양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신은 매몰차게 주하이양의 고백을 거절하죠. 주하이양의 고백 이후 양신은 주하이양을 부담스러워하며 그를 피해 다닙니다. 양신의 어머니에 따르면 양신이 주하이양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싫다고 하는데도 자꾸 따라다니고 좋다고 들이대니 딸이 엄청 힘들어했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 양신은 약혼자가 있다고 말하며 주하이양에게 더는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주하이양은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한 양신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하죠. 그는 범행 도구를 사기 전 2009년 1월 20일 아침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양신에게 내 마음을 고백했다. 하지만 그녀는 잔인하게 날 찼다. 양신은 내 것이다. 누구도 그녀를 가질 수 없다. 양신은 알아야만 한다. 내가 그녀의 약혼자보다 교육 수준이나 배경이나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는 걸 말이다. 그녀는 처음 날 봤을 때 알아봤어야만 했다. 내가 그녀에게 최고의 남편이 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다음날 주하이양은 양신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사건 발생 2주 후 주하이양은 교도소에서 극단적인 시도를 하지만 교도관에게 발견돼 살아납니다. 경찰은 무섭도록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주하이양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생각해 정신감정을 실시하지만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주하이양은 범행 당시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또렷이 알고 있었죠. 2010년 4월 19일 법정에선 주하이양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양신과 그녀의 가족에 사과합니다. 재판부는 주하이양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주하이양은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양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은 요즘이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